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금리 급등 등으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에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연 8%대 정기예금이 등장했어요. 저축은행 예금인데 이런 고금리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은행 앞에는 수천 명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었고 어제 200억 한도로 다 채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금융소비자들이 높아지는 예금 금리에 몰리는 한편으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생각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대량 인출 사태를 시작으로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피해자가 무려 10만 명에 가까웠죠. 물론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있긴 하지만 고금리 상품을 내놓는 은행의 재무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은행이 출혈 수준의 예금 금리를 내놓은 배경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낮 기온도 안동 16도, 봉화 13도로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서리가 내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냉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영주에서 영주 사과축제가 오는 29일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부석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사과 수확 절정 시기에 맞춰 예년에 비해 조금 늦은 시기에 개최해 늦가을이 제철인 당도 높은 사과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건데요. 수확의 기쁨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사과축제는 사과박스와 볏짚 같은 소품들을 활용한 사과농장 콘셉트로 축제장이 꾸며져 달콤한 맛과 축제 분위기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는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과 홍보관과 영주 사과를 바로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사과 판매장이 운영되고요. 사과 토너 만들기, 사과잼 만들기 같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KTX 고속버스 이용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티투어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되니까 가을의 낭만과 함께 달콤한 영주 사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주 사과축제에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낮 기온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진 도화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100일홍 꽃길로 인증받은 명품 꽃길인데요. 지난 울진 대형 산불로 도화동산의 60% 이상이 소실되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컸는데 이번엔 산림복구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이 울진 도화동산에서 100일홍이 만개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울진군과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아이들과 미래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경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림 녹화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전국 지자체 최초 걸음 기부 플랫폼 뚜벅이 앱을 통해서 누구나 걷고 걸음수를 기부할 수 있고요. 기부자들의 10억 걸음이 모이면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후원금으로 3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황폐해진 울진의 도화동산이 다시 활짝 핀 백일홍 동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3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대부분 운항 통제됐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은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고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한 날입니다. 울릉군에서는 10월 25일을 울릉 군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되지 못하던 군민체육대회도 함께 진행돼 군민 대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새희망 새울릉을 주제로 하는 2022 울릉 군민의 날과 제53회 군민체전은 서면 태아에 위치한 울릉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울릉 군민상 시상 및 울릉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부터 육상,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별 경기도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어 울릉 군민이 하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내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노태우 기념관입니다. 노태우 기념관 내일이 벌써 1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얘긴데요? 일주기를 앞두고 기념관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생전 업적을 고려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군부 쿠데타의 주동자로 치부되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지난 주말에 동구 신용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요. 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기념관 하나 없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구가 배출한 대통령인데 거창하진 않더라도 살아온 배경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기념관 하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 의견도 네.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렇죠. 이 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활동한 게 굉장히 걸리는 네네. 부분인데요. 좀 아직도 학살자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좀 대구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지난해에도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이 기념관 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에 반해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에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설립 가능성이? 네,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선 대구시와 동구청 모두 별다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마저도 노 전 대통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미 예우가 박탈이 됐고요. 행안부도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공공기관 인원 감축입니다. 예, 이게 전국적인 거죠? 공공기관 구조조정. 네. 네. 전국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인다고 합니다. 대상은 350개 공공기관인데요.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소 같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서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을 정원에서 빼겠다 이렇게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위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정부가 말한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당초에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상위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축소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는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원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때요? 네. 지역 분위기가?
최근에 대구시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예.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통합해서 지난 1일에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어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조직 슬림화가 핵심인데요.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기자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해서 임원 정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직은 슬림화하는 대신에 관리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단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연간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곳들이에요? 네, 공영 주차장이 대표적이고요. 예.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소, 공공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과 밀접한 공간들이고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나들이콜도 이곳에서 관리하는데요. 평균 대기 시간을 현재 21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이를 위해서는 5년 내로 160세대에서 217대로 증차를 하고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배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잖아요. 네. 또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은 이어져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가창골입니다. 가창골. 여기 슬픈 역사가 또 있는 곳이죠. 민간인 학살지. 맞습니다. 이 한국 전쟁 발발 전후에 민간인 학살지로 알려진 달성군 가창골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구 내 첫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60년도 61년 이 사이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뤄진 적이 있었으나 네. 이는 민간 차원이었고요. 국가 차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창골 학살 사건을 좀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도에 수천 명이 학살된 사건인데요. 당시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대구 10월 항쟁 관련자와 제주 4.3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가 포함됐습니다. 네. 1959년에 가창댐 건설에 따라서 이 지역이 대부분 수몰됐습니다. 그래서 백골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1960년대 유해 발굴이 한 차례 이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당시 발굴 작업을 했던 곳이 달성군 가창면과 공산면 일대고요. 또 월배면 송현동, 지금의 달서구죠. 이 볼리동 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전문가 없이 유족들과 고용된 인부들만으로 발굴을 진행했고요. 네. 그 결과 1961년 3월에 송현동 인근 산 구덩이에서 두개골 수십 개와 학살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과 삽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유해 발굴 진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가창댐 바로 아래 부근인데요. 규모는 한 150제곱미터 상당이고요. 1950년대 가창댐 건설 공사 당시에 발견한 유해들을 이곳에 매장했다고 전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가창면에서 살고 있는 70대 이상 그 노인들이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곳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슬픈 무덤이여라고 적힌 목비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입니다. 가톨릭대병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톨릭대병원 노조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병원장이 자주 교체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원장이 3번 교체됐다고 합니다. 노조 출범 이후 교체가 더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노조 탄압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톨릭대병원 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 1,850명 가운데 72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환자를 대면하는 체열팀의 임상병리사 13명과 환자 이송팀의 간호보조 인력 14명 모두 100%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11개 직종 중 7개 직종이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안과의 임상병리사, 병동 간호보조원, 응급실 응급구조사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평균적으로 8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요.
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병원 발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 발전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직에 충성하라 네. 이런 거 강요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구시대적 그러니까, 발상이다라는 예.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노조가 이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응답자 900명 가운데 700명 이상이 불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병원은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위해 숙련된 직원들이 요구되는 곳이고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대학병원 유상은 사실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네. 하는데 내부 상황이 이렇다는 것도 박 교수는 잘 모르니까 네. 대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실내 마스크입니다. 네. 더 좀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거죠? 아유, 네. 써야죠. 맞습니다. 네네.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3개월은 참아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지침은 계속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한참 지나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뭐 겨울에 조금 춥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아이들도 마스크 다 씌우고 우리도 네. 마스크 쓰고 많이 다녀가지고 네,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겨울에는 오히려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실외 마스크는 언제죠? 9월인가? 네, 그렇죠. 그때 해제가 됐는데 근데도 봐요. 밖에서도 맞습니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습관처럼 쓰시죠. 거의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또 계절적인 영향도 아무래도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예. 정 위원장은 5월이라면 해제할 수 있겠지만 한겨울로 진입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예. 해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벗으면은 아이들이나 또 노약자 이런 그 대상이 되는 분들 더 네. 걱정이잖아요. 네, 그 요새 소아들을 대상으로 좀 호흡기 질환이 맞아요.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또 성인과 달리 0세에서 3세 소아는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없고요. 백신이나 치료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소아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정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독감 A형 독감 또 많이 번질 거라고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윤다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건데 네. 실패 박람회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는데 오 싶었거든요. 네. 이 행사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실패 박람회가요. 실패 모아 자산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를 한 행사입니다. 네. 여러 지자체들 가운데 대구는 최초로 이 실패 박람회를 열고 또 유일하게 4회 연속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의 자세한 이야기는 이정화 총감독에게 들어보시죠. 실패 박람회라고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실패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서로 모아서 공유한다고 하면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또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패 박람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실패 이야기를 모아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재도전할 수 있는 자산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반복되는 실패를 줄이도록 사회 정책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실패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를 지난 4년 동안 지금 꾸준히 실패 박람회에서 모아오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거기서 나온 의제들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없을까 아카이빙 분과 정책화 분과에 대한 일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올해 박람회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8공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실패 박람회에서 해왔던 시민들과 다양한 실패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토크쇼와 가요제 형식의 프로그램들은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계속 펼쳐지게 돼 있고 여기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실패를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들이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무용당에는 올해 최초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영당이라는 곳이 대구 최초의 그 민족자본 백화점 이렇게 네. 또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실패를 쇼핑하듯 한다. 이 기획이 참 좋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되었던가요? 먼저 이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 시민들을 먼저 반겨줬고요. 또 리필 세제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되지 못한 의류들도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 실패담을 모은 책 자판기도 있고요. 강연 준비도 한창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한상훈 추진위원에게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실패박람회라는 행사에 대해서 상상력 같은 게 좀 더해지는 게 있고 청년들한테도 어떤 실패라는 메시지가 꼭 뭐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그것을 다시 이제 응용을 해서 자기 인생 에너지로 찾아가는 그런 기획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식은 이게 백화점 가입서 약간 고색창연한 패러디 형식인데 실제 뒷면에 여러 가지 실패한 이야기들, 개인들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꺼내서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건 되게 우프기도 한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물건들은 대구에 있는 여러 문화 시민단체들이 행사를 하거나 또는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굿즈들, 물건들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유통이 안 되거나 잘못 제작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 두고 어떤 분한테는 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채가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는 오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이게 전량 쓸모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무료 나눔을 하는데 여름은 끝났지만 또 필요한 물건이라서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나눠 가지시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들은 되게 퀄리티가 높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책 같은 것들. 근데 이분들이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유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연가에 구매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제도약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게. 그냥 실패 박람회 그럼 좀 막연하고 뭐지 뭘 볼 수 있는 거지 싶은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쉽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독립출판문 서점과 또 팔리지 않아서 의도치 않은 한정판 음반 매장이 있었고요. 네. 또 그게 망할 줄 몰랐다라는 메이커 매장과 또 망한 지구를 아이고. 돌려쓰자 하는 이벤트존, 또 실패한 옷을 재창조하자는 브랜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두려움을 모르는 두 참여자도 만나봤습니다. 이게 버려진 소파의 프레임이고 다시 소파를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실패를 해봐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기를 뭐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해봐야 아니까 일단 성공부터 하고 실패하는 법은 잘 없으니까요. 실패를 저는 극복한다기보다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인정을 일단 하고 그러면 내가 실패했던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또 다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면서 성장한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카드기가 안 되게 돼가지고 벌써부터 이거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실패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든지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0년을 운영해 오면서 물론 이제 망한 것도 있고 잘 안 됐던 것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패를 딛고 또 나가면 되니까요. 아무거나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패 박람회 행사는 막을 내렸지만 누군가의 실패와 극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너무 밝은 도시는 필요 이상의 빛과 또 잘못된 조명으로 사람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대구시가 빛공해는 줄이고 품격 있는 야간 조명으로 도시 모습을 바꾸는 정책과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구시 환경정책과 권수결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시가 빛공해 방지 업무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환경부 평가인데 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빛공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네. 인권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방지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으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적 책무, 빛공해 방지 업무, 자치단체의 적극성으로 3개 부분과 24개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우리 시는 특히 시민들의 빛공해 저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북구 종합유통단지 조명상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광고 조명 친환경적 관리 매뉴얼 배포와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제도 설명, 빛공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민간 참여 확대 부분과 달성군의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인면 도색과 파사드 처리로 과로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간판 디자인 완성도를 향상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어 적극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좋은 빛 환경 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빛이라는 게 주로 어떤 종류가 있나도 또 새삼스럽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종류는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장식 조명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간 조명은 공간을 비추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고, 광고 조명은 5개 광고물이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동영상 간판, 돌출 간판 등이 있습니다. 장식 조명으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교량 등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외곽을 비추는 빛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1년 1월에 대구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공간, 광고, 장식 조명을 용도 지역에 따라 1에서 4종으로 구분하고 빛방사 허용 기준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방사 허용 기준도 조명기구별 적용 시간, 용도 지역별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해진 후 60분에서 해 뜨기 전 60분의 공간 조명인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에서 3종까지는 10룩스 이하, 4종은 25룩스 이하입니다. 다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고 맞춰져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사실 예전에는 막 밝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또 있었습니다만 고층 건물도 많아지고 5개 광고나 여러 가지로 빛을 밤늦게까지 24시간 빛을 쬐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빛이 너무 밝고 지나치고 인공 특히 조명 같은 경우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예.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쇼핑, 문화 관광 등에서 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을 거닐다 보면은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 매장 또는 건물 외벽 지장을 위해 설치된 조명 등에서 과도한 조명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설치한 조명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여 피해 민원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빛공해라 하는데 빛공해로 인해 인체 피해는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빛공해가 지속된다면 식물은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야행성 동물들은 짝짓기나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체 또한 과도한 빛공해에 노출되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14% 상승하고요. 남성은 전립선 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한다는 미국의 하버드대 조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빚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17년에 137건에서 21년에는 294건으로 114%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치 금방 얘기해 주셨는데 대구 지역으로 국한해서 한번 볼까요? 빚공해 정도 알아보는 어떤 실태 조사를 해보셨죠? 예. 네. 우리 시에서는 네. 17년과 20년 두 차례에 걸쳐 빚공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17년 1차 평가와 20년 2차 평가를 비교해 보면은 장식 조명의 빚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조사 대상 204건 중 73%인 149건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네. 옥외 광고물이나 전간판 등 광고 조명 초과율도 46.9%, 가로등, 보안 등등 공간 조명 초과율은 25.2%로 나타났습니다. 장식 조명의 경우에는 주로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과율 증가는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상업용 건축물의 급속한 증가와 인공 조명의 오남용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빚공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도 20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62명과 조명업자 120명, 총 182명을 대상으로 빚공해의 심각성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의 56%가 조명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구시의 인공 조명에 의한 빚공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44%, 인공 조명 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8%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그래서 이 빚공해를 줄이는 대책으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시는 빚공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방지를 위해 14년에 빚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빚공해 방지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빚공해 방지위원회를 17년에 구성하였습니다. 빚공해 환경영향 평가는 17년, 20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이어서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 시민 열람 공고, 설문조사, 빚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1년 1월 대구시 전역을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조명 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 종류와 관리구역별로 규정에서 정한 방사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에서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 마련으로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전체가 조명관리구역입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많이 얽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데. 예, 맞습니다. 대구 안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중 주거지역은 제3종이며 면적이 162제곱킬로미터로 대구시 전체 면적이 884제곱킬로미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제4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18제곱킬로미터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존 녹지지역인 제1종은 면적이 641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은 면적인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녹지지역인 제2종은 면적이 62제곱킬로미터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간판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 또 설치해 놓은 게 있었을 텐데 이걸 그러면 인공조명기구로 다 바꿔야 하는 건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21년 1월 1일에 대구시 전역을 지정하였는데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된 가로등, 간판 등 신규 조명은 법에서 규정한 빛방사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네. 종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교체 및 개선에 따른 조명기기 소유자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어서 조명기구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빚공해 문제가 이게 공감하는 분들은 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실 텐데, 예. 네, 좀 예를 들면 뭐 좀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가나 주택가, 도로 인근 이런 데는 좀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텐데 이 빚공해 줄이기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시나요? 네, 우리 시의 빛 환경 관리 정책은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고
조명이 필요한 곳은 더 밝게 함으로써 시에서 추진 중인 야간 경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명 기구별로 친환경적인 설치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조명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환경 소식 자료실에도 매뉴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빛공해 저감 문화 조기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 유통단지 조명상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협력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명 설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조명에 대해서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구군 빛공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빛공해 저감 컨설팅 실시함으로써 빛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구에 실제로 빛공해가 얼마나 줄어드나 이것도 평가하고 이렇게 결과도 좀 찾아보고 그러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인공 정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자연 생태계에 무해한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리 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관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3년마다 지역 빛 환경 실태를 측정,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17년, 20년 이미 2차례에 걸쳐 빛공해 실태 조사를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이때 1차의 빛방사의 연기준 초과율은 44.3%이고 2차의 초과율은 44.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네. 내년에도 빛공해 전문 조사기관이 위탁하여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난 2차례에 걸쳐 도출된 빛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지역별로 빛공해 변화를 확인하여 빛 환경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 평가와 함께 빛 방사 연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요즘 또 많은 지자체들이 보면 이 야간 경관 조명을 아주 많이 설치해서 거기를 또 뭐 예를 들어 관광 명소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도 야간 경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빛 그리고 억제하고 좀 덜 써야 하는 빛 이런 것들을 나누고 챙기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을 우리 시의 빛 환경 관리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44.7%였던 빛 방사 연기준 초과율을 23년까지 30%까지 3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에서 관리하는 공간 조명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광고 조명 등 민간 부분에서 관리하는 노후 조명 교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 개선 사업 등의 조명 환경 개선 사업, 빛공해 관리 대상 조명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운영, 조명 전문가를 활용한 빛공해 저감 컨설팅 등과 더불어 빛 환경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빛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해 밤이 아름다운 대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대구시 환경정책과 권수결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됩니다.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금융시장을 흔든 그 레고랜드 사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레고랜드 사태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 레고랜드라는 것은 강원도 춘천에 들어선 이제 레고랜드라는 이제
뭐 하는 건 놀이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이시설이 레고 아시죠? 아이들하고 그런데 같이 가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레고랜드가 아마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인 지난 5월에 이렇게 개장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한 지 11년 만인 지난 네네. 5월에 개장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레고랜드의 문제가 국내 채권 시장을 뒤흔든 이슈로 커진 것은 이번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출범하면서 네. 이 사업을 맡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2,050억 원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이달 초 최종 부도가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를 사업을 맡았던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했다. 그렇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회생 신청을. 일단 회생 신청을 한 강원도에서. 거고요. 네.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아. 이제 회생 신청을 한 거죠. 네. 이에 대한 부분인데 2,050억 원.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강원도 이제 춘천시 레고랜드는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룹과 투자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2013년에 양측이 본 협약을 하면서 사업이 본격화가 되었는데요. 네. 당시 협약을 살펴보시면 강원도와 이 멀린 등이 출자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죠. GJC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2,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이 체결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네. 양측은 2018년 이제 총괄 이제 계약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멀린이 1,8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부담을 하고 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네. 여기서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해서 800억 원을 충당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고랜드 일대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추가 자금을 이제 부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이 관련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특수 목적 법인을 이제 설립하면서 I1 제1차를 설립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I1 제1차가 2,050억 원의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자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ABCP가 바로 이 채권입니다.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네. 이게 네, 문제란 얘기죠. 그렇죠. ABCP. 어렵죠. 뭐예요? 예, 그래서 네. 채권의 한 종류이긴 한데요. 이 ABCP란 일반적인 성격은 이제 기업들이 발행하는 기업 어음 증권 CP와 동일하긴 한데요. 네네. 이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죠. 아까 I1 제1차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통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도 하고 SPC라고도 합니다. 우리 용어로는. 네. 여기서 발행되는 기업 어음을 통칭하는 게 ABCP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 ABCP는 사모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 등록이나 양도 신고나 뭐 증권 신고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사모 발행이라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거는 자산 보유자로서 자산을 양도를 받아서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또한 이 지금 SPC는 자산관리자 및 제3자 위탁을 또 하는 구조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렇네요. 말로 들으니까. 네. 자, 다시 레고랜드 얘기 좀 해보면요. 네. 이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이걸 이제 제값을 받고 잘 매각을 하면 네네.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레고랜드라는 것은 네. 지금 사실 단기자금 경색 신뢰도 문제인데요. 네. 사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이 사업을 강원도가 보증을 했거든요. 지급 네. 보증을.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지급 보증을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지자체가 이 채권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소화된 것이 문제가 없었고 네네. 이 당시 강원도는 상환을 목적으로 한 회생 신청으로 법정 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에게 공사 재산을 뭐 제각을 받고 매각하면 빚을 다 갚을 수는 있다고 말씀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채무 불이행 그렇게 선언으로 보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강원도는 회생 신청과 별도로 다음 달 예산 편성을 통해서 채권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병행을 하겠다고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불씨는 지금 현재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사태가 다른 채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의 회사채나 기타 등등의 금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보증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그러니까 지자체는 정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 믿겠다 이렇게 되니까 더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뭐 금리 인상에 글로벌 상황 안 좋지, 환율 급등하지 안 좋은 거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민한 것 같아요.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에 보면은 현재 지자체가 보증한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이 지금 현재 10개 지자체에 7,614억 원은 집계됩니다. 그래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화증권이 3,115억 원이에요. 규모를 보면 큰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거든요.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이유는 이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은 국채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마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태죠. 그래서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리가 단기적으로 폭등한 데다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인수하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시장이 지금 현재 멈춰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부가 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뭐 맞죠. 대책을 내놨어요? 네, 당연히 지난 이제 일요일부터 긴급히 이렇게 금융위가 이제 열렸는데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채권 안정 펀드 여유 자원 1조 6천억 원을 활용해 신속히 채권 매입을 재개한다고 했고요. 네. 또한 추가로 캐피털 콜이라고 펀드에 대한 자금 납입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시행하고요. 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라고 하는데 현행 92.5% 유지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사실 돈이 이런 마른 상태인데 믿을 사람이 없다. 신뢰도 문제는 그러니까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 금융시장 이번 이제 경색은 시장의 어떤 실패라기보다는 아까 작은 규모로 보면 가계부채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실패로 보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정부는 없다는 거. 면밀히 이렇게 맞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조치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괜히 오지 않은 두려움까지 더 느끼게 되면 더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사태를 잘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금리 얘기로 좀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단기금융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의 수급을 보면 저금리와 코로나 시절에는 거의 1%대였던 것이 지금 A1 유통금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에서 3%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10월 들어서 5%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부터 시중 증권사의 발행어음 1년물이 5%가 나오고요. 이에 또한 예금금리 또한 5%대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니 뭐 저축은행에서 뭐 8%대인가 막 내놓고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조달금리 상승은 사실상 예금금리도 올리지만 대출금리는 더 올리는 더 걱정이잖아요. 지금 부메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과거 같이 우리가 4~5%대 GDP 경제 성장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인구 변화와 고령화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 등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금방 대출 금리가 더 오른다. 예금 금리도 오르지만 어느 정도 차이예요? 지금 금리 인상계에 은행이 이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서 은행 예대 금리차 비교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 기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대 금리차 비교 공시가 2.27% 그리고 8월에 비해서 0.08%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확대가 되는 거죠?
알지만 묻고 싶어. 그렇죠. 보통 1.5 정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이렇게 비교하면 네. 예금금리에다가 보통 1.5 마진을 붙이면 내가 받을 보통 시중의 대출금리 노멀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27 지금 27이면 예금금리 5% 받거나 6% 받는다면 8% 9%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사실 그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 금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제 되지만 반영이 사실 우리가 예금은 요골불 예금이나 수시형 예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상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하고 그럼 변동금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사실 그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시는 지금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뭐 1%에서 지금 뭐 7, 8%까지 오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은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그리고 신규 지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정금리가 거의 4%, 5%대 육박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금 이번 달 같으면 더 오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고정금리를 갖고 가야 될지 이 질문이 많으신데요. 지난달 같이 4.5에서 4.9 사이라고 한다면 상당 기간 쓰신다는 장기 대출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대출 기간 이자보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공사 구간 있는데요. 와룡로 서대구역 내거리에서 서대구 공단 내거리 중간 지점 1차로에서 맨홀 뚜껑 열고 공사 중입니다. 호국로는 구구터널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 소통 원활하고요. 남산로 신남내거리에서 계명내거리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139km 지점 진출로 2차로에서 차선 그리기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가산나들목에서 다부나들목 지나서 칠곡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이어서 중부내륙지선은 대구와 창원 양방향으로 구 달성터널 2km 지점부터 1.4km 지점까지 차로 교대하면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가 오늘 아침 기온이 5.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꽤 추워요. 어제부터 그죠. 때일은 초겨울이 찾아왔는데 대구지방 기상청이 내놓은 3개월 기상예보를 보면 올겨울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추울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하네요. 요즘 독감 환자가 또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A형 독감 가장 강력한 거 이거 많다고 하니까 접종도 좀 하고 겨울 잘 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